안녕, 용주야. 잠시만. 충남대학교 방송국입니다. 2013년 1월 2일 6시 6분 윤영주 멘티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용주야, 학원 갔다 왔어? 네. 학원 어때? 재밌어? 아니요. 3학년 거 좀 어려워요. 중3 수학 배우는 거지? 네. 중3 수학 뭐 배워? 어떤 내용이야, 대충? 지금 인수분해 배워요. 아, 인수분해. 네. 인수분해 ABC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EA, EBC 뭐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닌가? 선생님은 보면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오늘 거 그냥 책만 봤어? 책 사기만 했어? 아니면 좀 문제 좀 풀어왔어? 아니면 좀 내용. 사와서 좀 사기만 했어요. 아, 그래? 오늘하고 내일 하는 거 알지? 네. 잠시만. 내일은 내가 말할 게 있었는데. 왜? 웹카메라가 더러워서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 새해 복 많이 받아. 급작스럽네. 16이네, 이제. 그치? 네. 난 27이야. 이제 나도, 되게 낯설어. 30이라는 나이가. 솔직히 되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너도 이제 20살이 4년밖에 안 남았잖아. 네. 정말 금방 와. 근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방 오고 20살 때 지금의 너를 생각하면은 되게 아득해. 근데 30 되게 신기하다. 오늘 할 부분은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정치, 사회, 경제적인 그런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일단 전쟁이라고 하는 게 특히 조선시대에는 다른 전쟁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 조선의 전기와 후기를 구분짓는 것은 바로 임진왜란하고 그리고 정묘호란, 병자호란이야. 그걸 다 양난이라고 하거든. 근데 전쟁이 일어나다 보면은 평소에는 국가의 기구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잠시만. 혹시 관료제라고 들어봤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보여? 네.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맨 하부 조직부터 보고가 돼가지고 점차 올라가다가 이게 뭐 중간에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처리해도 될 사항이다 하면은 그냥 여기서 잘라버리고 이것보다 좀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위로 올라가면서 왕이 최종적으로 왕하고 당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6조라고 해서 왕과 뭐 좀 높은 관직의 사람들이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전쟁같이 시급한 거는 이 하부 조직을 통과시키기보다는 바로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야 국가가 생존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중종 때부터 국방 문제를 다루던 비변사라는 그 기구가
임진왜란하고 그 양난을 거치면서 처음엔 전쟁만 담당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쟁 말고 뭐 그 다른 외교 문제 그리고 여기 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거 시험이나 왜? 샤프 달라고서. 아, 과거 시험 같은 인사 등용이나 관리를 채택하는 거나 아니면은 왕의 부인까지 채택하는 일, 그런 사소한 일까지 관여를 한단 말이야, 비변사가. 비변사가 그러면서 국정을 담당하는 최고 기구로 성장을 하면서 전쟁 당시 말고 평시에 국정을 담당하던 의정부와 육조가 점차 권력이 약해지고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화 그런 효과가 나타나. 이거에 모자라서 여기서 왕권까지 동시에 약화가 되는 거야. 이러한 정치 기구에는 이러한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군사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중앙군, 그러니까 수도인 서울하고 그 근처 경기도를 지키는 쪽에서는 오군영이라고 해서 훈련도감,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금이영 이렇게 오군영이 생겨나고, 또 훈련도감은 포수, 살수, 사수의 직업군인 체제로, 그전엔 상비군이라고 해가지고, 상비군이 아니라 우리 지금 국방 체제처럼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 나이가 되면은 다들 군대에 오라고 영장이 발부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직업군인 체제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 직업군인 체제라는 게 뭔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지방에는 소고군이라고 해서 이건 어떤 체제냐면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편제가 되는데, 얘네들은 만약에 뭐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외적이 침입했거나 할 때만 동원이 돼가지고 전쟁을 벌인단 말이야. 그리고 평상시에는 뭘 하겠어? 이래요. 평상시에 뭐 양반 같은 경우는 뭐 과거 시험 공부를 하든가, 농민들은 농사를 짓든가, 노비들은 자기네들이 속한 그런 집에서 일을 하겠지. 이런 식의 체제로 변화가 돼. 그리고 수치체제에서도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은 인구와 토지가 감소를 해. 전쟁이 발생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겠지. 그리고 실제적인 이러한 인구도 감소를 하지만 호적상의 인구가 감소를 해.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런 체제 하에서는 그냥 어떤 서버에다가 그냥 우리 국가에 몇 명이 살고 있고 어떤 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그냥 서버에다 저장을 해놓으면 되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다 일일이 책에다 적어놨을 거 아니야, 그치? 호적장부나 그런 것들이.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소실되기 시작한 거야. 소실되면서 인구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과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 불이익이 있잖아. 왜냐면 병원 갈 때도 감기가 걸렸는데 한 2,000원이면 될 것을 한 2만원, 3만원 주고 감기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알바 같은 것도 못하고 일 같은 것도 전혀 못한단 말이야.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 다 자급자족 사회라서 차라리 신분이 등록되지 않은 게 훨씬 나았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호적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를 했고, 전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땅을 돌보지 않으면은 지력이 나빠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서 토지 감소라는 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감소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토지 대장도 소실됐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이 땅을 네가 사는 동네가 어디지? 장전동이요. 네가 만약에 장전동에 땅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토지 대장을 소실을 하면서 이제 네 땅이라고 증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서 농사도 지을 수 없으니까 농촌 사회가 점점 피폐해지고, 국가로서는 어떻겠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겠지. 네. 그러면서 재정이 예전보다 더 악화가 되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다 보면은 이제 호적에 등록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테고, 토지 대장 그런 것도 등록되는 것도 많아질 테니까 더 거둘 수 있는 세수가 확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국가 경제 기반이 확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수취체제를, 여기서의 수취체제라는 거는 세금 걷는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총 3가지로 나뉘는데, 영정법. 영정법은 토지에 관한 거야. 토지인데 농사. 그리고 대동법은, 그 전에 특산물 관련한 거. 그리고 균역법은 사람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 내고, 특산물 세금 내고, 그리고 자신의 직접 몸으로 일하는 균역법. 먼저 영정법을 보냐면은, 그전에는, 그 세종대왕의 전분 6등법, 연등 4등법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토지가 얼마나 좋냐, 나쁘냐, 그리고 그 당시에 날씨가 요즘처럼 추우면은 벼가 안 자랄 거 아니야. 풍년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세금 거두는 그런 방식을 달리했는데, 이제는 풍흉이나 토지가 어떻든 간에 토지 1결당 무조건 쌀 사두를 내게 하는 거야. 풍년이 됐든 흉년이 됐든 1결당 쌀 사두로 고정을 시키면서 이건 전세를 정액화시킨다는 거야. 여기 정액화라는 거는 내는 그러한 액수를 딱 정해놓는다는 거야. 이해가 가? 그리고 그 다음에 대동법. 대동법이 좀 중요해, 여기서. 대동법은 별표 쳐놓고, 그전에는, 그니까, 양난 이전에는, 대동법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혹시 아산의 특산물이 뭐야? 아산이요? 있어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만약에 아산의 특산물이 사과라고 해두자. 아산이 사과고, 그리고 천안은 배야. 천안은 호두라고 해두자. 천안은 호두라고 하면은, 그전에는 특산물을 천안에서는 호두, 그리고 아산에서는 무조건 사과. 근데 이런 게 점차 계절이 변하고, 우리도 이제 소빙하기로 접어든다고 하잖아. 날씨가 이렇게 점점 추워지는 걸 보면은. 그리고 과거에 옛날 지구에도 우리나라 옛날 한반도, 그러니까 몇만 년 전 한반도에는 맘모스도 살고, 옛날에 우리 기후는 되게 추웠기도 했고 엄청 따뜻하기도 했었어. 그러면서 당연히 사는 동물들도 변했을 테고, 날 수 있는 열매들도 달랐겠지.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이런 특산물 같은 거를 정해놓았는데, 기후가 점점 바뀌면서 아산에 사과가 안 나는 거야. 사과가 안 났는데 아산에다가는 계속해서 사과를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특산물을 내긴 내야 되니까 어떤 중간에 한 브로커 같은 사람을, 중간 매매자를 골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과가 나는 곳에서 자기들이 쌀을 줄 테니까 사과를 얻어다 달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 상인 같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 사오는 사람들이 가격을 농민들한테 등친다고 뒤통수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려가지고 그걸 팔아버리는 거야. 농민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면서 그 특산물을 내는 거지. 이해가 돼? 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중간에 그 상인들이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소유한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 1결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냥 쌀 12두만 내게 하는 거야. 무조건. 그냥 뭐 사과 안 내도 되고 호두 안 내도 되니까 그냥 너네는 12두만 내라. 그러고서 국가에서 다 끌어들여. 그 국가에서 다 끌어들인 거를 그 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국가에서 고용한 상인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바로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여기 공인 있을걸? 여기서 공인 등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공인에다가 네모표 쳐놓고 별표 쳐놔. 그러고서 이 공인들한테 쌀을 줘. 쌀을 주고서 왕실에서 필요한 특산물들을 사오게 하는 거야. 중앙에서 다 거두어들이고 공인들한테 그 쌀을 주어가지고 사들이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대동법이야. 왜 이 당시에 쌀이나 삼배나 쌀이나 삼배들이 통했냐면은 당시엔 이것들이 오늘날의 지폐나 수표 아니면 동전과도 같았어. 오늘날의 화폐와도 같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납부를 했다는 거 알아두고 이게 바로 공납의 전세화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은 공납을 그전에 특산물로 내게 했는데 이제는 땅을 기준으로 해서 쌀이나 뭐 삼배, 동전 등으로 내게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쌀이나 삼배 그리고 동전 등으로 하는 상품 화폐 경제가 점점 발달이 돼. 상품 화폐 경제라는 거는 이게 화폐로 이게 상품들을 구입하는 그런 체제가 점점 발달됐다는 거거든. 그전에는 뭐 만약에 내가 코끼리 뿔을 가져왔으면은 너는 노트북을 내놓고 뭐 이런 식의 자급자족 이런 교환이었어. 근데 이제는 오늘날처럼 돈이 딱 국가에서 명시한 지폐가 있고 그걸로 모든 걸 살 수 있잖아. 그런 게 바로 상품화폐 경제라고 하는 거야. 오늘날처럼. 오늘날 같은 게 바로 상품화폐 경제인 거야. 그리고 균역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업군인제. 미국이 직업군인제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야? 징병제지, 징병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어디로 가고 싶어, 너는? 미국 가고 싶어, 우리나라 가고 싶어? 선택이 또 한 번 있다면. 여기 남아서. 그래? 그래? 그냥 군대 갈게요. 왜? 대한민국 사람인데 군대는 못 가야지. 아, 너는 근데 미국에서 안 태어났어? 네. 네 동생이 미국에서 동생이. 아, 그럼 동생은 미국 안 가도 되는 거야? 가도 안 돼요. 안 가도 돼요. 아, 그래도 군대 갔다 오는 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직업군인제 이런 그전에처럼 징병제가 아니라 직업군인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이러한 삼배 같은 거를 포라고 하거든? 비단이나 뭐 이런 무명 같은 거로 대신 냈단 말이야. 근데 직업군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전에 징병제를 할 때는 각자가 무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돈이 덜 들었는데 직업군인제는 좀 더 많이 들었나봐. 그러다 보니까 군포 총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것을 부담해야 될 농민들의 그러한 어깨도 되게 무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1년에 1인당 군포 2필만 부과하던 것을 한 필로 감축시켜버렸어. 50%로 크게 깎아준 거야.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거 대신에 뭐 어장세나 선박세 등으로 충당을 했다고는 해. 어장세나 뭐 어장을 하는 대신 어장이나 뭐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세금을 걷는다는 거겠지. 일반 농민들한테는 안 걷고. 이렇게 세 가지로 개혁을 함으로써 결국엔 농민들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감소되긴 했는데
결국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농민 부담이 다시 증가를 했어. 중간에 뭐 관리들이 뭐 삥땅을 친다든가, 삥땅을 친다든가, 뭐, 아까 여기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부족해진 재정을 어떻게 해서든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세금의 명목을 붙여가지고 농민들한테 세금을 다시 내게 하는 거야. 오늘날에도 그렇잖아. 무슨 그거 혹시 뭐 들어봤어? 뭐 지붕세라고 했나? 뭐 이 올해 작년에 장마가 좀 많이 심했잖아. 서울에. 그래가지고 뭐 지붕인가 뭔가를 설치하지 않으면은 뭐 세금을 또 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이 또 다시 통과가 됐잖아. 그런 것처럼 새로운 명목의 세금을 그런 거 붙이다 보니까 농민의 부담이 다시 예전과는 다름이 없게 됐어. 여기 자료 분석 보면은 아까 내가 말한 대동법이 나오거든? 대동법 실시 전에는 토산물로 직접 정부한테 납부를 했는데 이 토산물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시는 아예 그 토산물이 나지 않는 도시도 있었고 어떤 데는 기후가 변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토산물을 만드는 사람이 뭐 더 이상 없다거나 해가지고 토산물을 뭐 거두는 이런 대동법 실시 전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제 시정을 하는 거야. 이제 쌀포 돈으로 정부에다 내면은 정부는 그 쌀포 돈을 가지고 공인한테 주는 거야. 그럼 공인한테 주면은 공인은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장이야. 시장에서 그런 토산물을 사가지고 국가에다 다시 납품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했다는 거야. 여기서는 공인하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 이게 가장 중요해. 여기 뭐 비변사는 그냥 기능이 강화됐다 이 정도로 중요하고 이 수취체제 변화에서는 대동법이 가장 중요해. 혹시 영화 광해 봤어? 광해?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광해 보면 이게 광해군 때 실시가 되거든. 얘 광해군 때 실시가 되는데 거기서 영화 내에서 대동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아예. 너는 영화 다운 같은 거 안 받아봐? 네, 그냥 가서 보고 나온 거예요. 보면 그런 것도 약간 허구는 있긴 한데 약간 광해군을 좀 드라마틱하게 그리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붕당 정치의 변화와 탕평책.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당이 무슨 당이지? 정치, 당. 민주당? 통합민주당? 민주당도 있고 통합민주당은 야당이고 여당은 새누리당 있지. 새누리당.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은 정치 각자의 색깔을 띠면서 뭐 새누리당은 약간 보수적인 층이고 보수적인 당이고 통합민주당은 약간 진보적인 당이잖아. 그치? 이 사람들도 서로 간에 의견을 대립하면서도 상호 공존을 하기도 하고 뭐 의견을 대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서로 간에 또 도움을 주고 한단 말이야. 그게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는 붕당이야. 붕당. 정치에서는 붕당이 안 생길 수가 없어. 솔직히 붕당이 안 생긴다면 그거는 거의 독재나 마찬가지일 거고 독재가 돼서 잘 되면 좋은데 독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 1%는 행복하겠지만 99%는 불행하단 말이야. 이 붕당이 형성이 된 거는 선조 때야. 선조 때. 동인과 서인. 그리고 여기는 상태 배우지 않았어요? 맞아. 상 때 배웠잖아. 그때 뭐 내가 얘기했나? 그때? 동인과 서인 뭐 나뉘게 된 그런 계기? 신동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책이 더 재밌긴 할 텐데.
그냥 뭐 네이버나 그런 데 찾아보면은 그런 데가 더 재밌을 것 같아. 얘네가 나뉘게 된 스토리가 네. 뭘로 나뉘었더라? 그게 처음에 훈구파와 살인파가 있었던 거 알지? 아, 네. 훈구파는 뭐야? 이성계의 건국을 도와준 사람들이고, 네. 이성계가 건국을 하게 도와준 사람들이고, 살인은, 안 도와준 사람. 그치, 도와주진 않았지. 그니까, 둘 다 처음에는 같은, 뭐, 권문세족에 맞선 세력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둘이 분화가 된 계기가, 그니까, 훈구파는 조선을 건국하자. 그리고, 한파는 고려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개혁만 해나가자. 네. 그런 거였어. 근데, 이성계가 결국엔 조선을 건국하면서 훈구파가 득세를 하게 돼. 네. 근데 훈구파는 그 공신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점차 막 땅을 지배하고 뭐 대농장을 소유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서 살인파가 여기다 태클을 거는 거야. 결국에는 살인파가 망하게 되긴 했는데 사화 때문에. 사화 때문에 망하게 되긴 해. 훈구파는 왜냐면 자신의 후계자들을 양성을 하지를 않았어. 대신에 살인파들은 자신의 후계자를 멀통에 양성을 했어. 있었는데. 서원, 그치. 맞다. 서원과 향교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양성해 나갔기 때문에 얘네는 아무리 사화로 죽이고 죽였어도 얘는 멸망하지가 않았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사림에서 어떤 걸로 동인과 서인이 나뉘냐면은 네. 훈구파를 어떻게 처리할지 완전히 다 얘네 멸족을 시킬지 아닐지에 대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었어. 네. 그리고 동인에서도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었고 이거는 아예 거의 1시간을 잡고 강의를 해야 돼. 이거는 붕당 정치의 변화는 아예. 그래서 이렇게 붕당이 나뉘고 하다가 결국에는 잠시만. 영주야, 네. 이 붕당이 나뉘게 된 거는 네. 서로 간의 의견이 달라서야. 의견이 달라서고, 네. 적어도 그러니까 광해군 이후 그 인조 때까지는 서로 간의 존재를 인정을 하면서 서로의 비판도 받아들이고, 얘가 나보고 뭐가 잘못됐다고 했어. 그거 가지고 내 잘못도 시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국가 정책을 논할 때 있어서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하는 그러한 건전한 정치를 전개해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공존을 해 나갔는데, 현종 때 들어서 2차례의 예송이 발생을 해. 여기서의 예송이라는 거는, 여기서 송이 뭐냐면은 보낼 송이야, 보낼 송. 그러니까 사람을 보낼 때의 예의. 장례식 때의 예의. 옛날에는 정말 유교의식이 정말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송에 대한 장례의식 같은 게 정말 중요했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형식적이고 바보 같은 걸지도 몰라도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중요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러한 예송이 발생을 했어. 예송을 발생을 했는데 이러면서 서인과 남인이라는 이 두 세력이 아주 대립이 격화가 되면서 점차 이런 붕당 정치가 그전처럼 건전한 게 아니라 좀 이전보다는 거칠면서도 좀 더 불건전한 상태로 이어갔단 말이야.
이게 숙종이라는 숙종 때 이어졌어. 숙종 때까지 이어졌는데 숙종이라는 사람은 혹시 장희빈 들어봤어? 장희빈? 장희빈이요? 장희빈 못 들어봤지? 이 숙종이라는 사람은 왕권을 어떻게 유지를 했냐면은 크게 이때 두 파가 있었어. 이렇게 두 파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어떨 때는 이 편을 들어주면서 어떨 때는 이 편을 들어준단 말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받아들이냐면 어떤 효과를 얻냐면은 이 편을 들어주면은 당연히 얘네가 좋아하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는 왕을 떠받들어 주는 거야. 왕을 떠받들어 주다가 얘네가 약간 좀 시들하다 싶으면은 다시 얘네 편을 들어. 얘네 편을 들면 또 얘네는 시들면서 다시 얘네가 득세를 하고 또 왕을 떠받들어 주겠지. 그런 걸 노린 사람이 바로 숙종이야. 왕은 이 숙종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소론과 노론 둘 양쪽의 편을 번갈아 들어주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왕권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어. 이 사람이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그나마 왕권을 잘 유지를 했던 거지. 이 사람이 만약 처신을 조금만 잘못했어도 왕권은 정말 좀 약간 완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갔을 텐데, 이때는 그래도 좀 약간 불안정하긴 하면서도 어느 정도 자신의 왕권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한쪽이 권력을 잡고 한쪽이 권력을 놓치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정치적인 그런 식견이 다르잖아. 만약 A그룹과 B그룹이 서로 추구하는 정치 색깔이 달라. 그러다 보면은 국가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정책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A그룹이 한 5년 동안 집권을 하다가 그 다음 B그룹이 집권을 하면은 A그룹이 잡던 그러한 장기적인 정치 그런 계획을 다 묵살해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면은 그런 정치 계획에 썼던 엄청난 돈들도 다 낭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까다 보니까, 갈구기만 하다 보니까 정말 건전한 정치 환경이 조성이 되지를 않고 점차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조 때 와서 탕평책이라는 걸 실시를 해. 이 영조란 사람이 탕평책을 실시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그 어린 시절하고도 관련이 있어. 영조라는 사람은 경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이야. 경종은 숙종의 아들이고. 근데 잠시만. 여기 보면은 숙종 아들이 둘이 넘게 있었는데 아무튼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 둘이야. 근데 당시 관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얘를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얘를 지지했단 말이야. 근데 이 경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몸이 되게 약해. 몸이 되게 약한데도 노론인가 아무튼 A라고 하자. A라고 하는 그 당파는 얘네를 엄청 지지했단 말이야. 근데 얘네를 지지하고 얘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했어. 왜냐면은 얘가 정권을 잡으면은 얘를 지지하지 않았던 자신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서든 독살을 하려고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엔 일찍 죽었어. 일찍 죽었고 이 영조가 즉위를 했어. 영조가 즉위를 했는데 영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겪었단 말이야. 그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건 아니겠다 싶었겠지. 왕이 될 사람을 신하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러한 국가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붕당 간에 서로 당파 간의 세력 균형을 맞추면서 그 속에서 그것을 왕이 주도를 하는 그런 탕평책을 실시하려고 해. 탕평책은 그러니까 A랑 B라고 하는 서로 극단적인 그런 당파 속에서 서로 균형적으로 A에서 3명, B에서 3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균형적인 인사 관리를 통해서 세력 균형을 추구하는 거야. 여기 뒤에 7페이지 보면은 여기 탕평채랑 탕평비가 있거든. 보면은 세 번째 줄 볼래? 세 번째 줄 보면 탕평채에 들어가는 흰색은 청포묵은 서인, 붉은색의 쇠고기는 남인, 푸른색의 미나리는 동인, 검은색의 김은 북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탕평채라는 음식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영조가 당시에 존재했던 여러 붕당들 간의 세력 균형을 조정을 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서 국가도 안정시키려는 그러한 의지에서 이러한 음식을 만들게도 했었고, 또한 탕평비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강력히 표방을 한 거야. 영조는 그래서 탕평책을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탕평파를 아예 육성을 했어. 그리고 아까 말했지, 서원이 살인파의, 그러니까 유교를 당시 살인파의 그런 근거지였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는데, 이러한 서원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각 당파 간에 목소리를 낸다고 해야 되나? 영화 광해에서 보면은 중전을 폐하라고 서원에 있는 유생들이 다 경복궁 앞으로 몰려들어가서 흰 소복을 입고 절하면서 중전을 폐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중전이요? 중전을 폐하라고. 왜냐면 중전이 역적의 딸이라고 해가지고 폐하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서원에 있는 유생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야. 자신은 관직을 갖지도 않았는데 왕이 하는 정책들이 뭔가 유교의 도리에 어긋나거나 자신들의 이익에 어긋나면은 바로 가서 엎드려가지고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영화 광해에선 진짜로 밟아, 걔네들을. 진짜로 밟고 중전한테 가는데, 아무튼 이러면서 서원을 대폭 정리하는 거야. 서원도 어느 정도 당파 간의 그런 세력 균형에 맞게. 그리고 이조전랑이라는 그런 권한을 축소하는데, 이조전랑 같은 경우는 우리 그때 배웠지, 동인과 서인 나뉠 때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얘는 약간 인사권이 있다고 했었어. 그리고 왕권 강화랑 민생 안정책. 여기서 속대전은 법전이야, 법전. 옛날에 성종 때는 무슨 법전이지? 경국대전이지. 그러면서 문물제도를 다시금 정비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배웠던 균역법. 균역법을 1인당 2필 내던 거를 1인당 1필로 축소를 해버리고, 가혹한 형벌 같은 걸 금지를 하면서 신문고가 뭔지 알아? 신문고요? 왕이 들을 수 있게 어느 정도 위치되는 곳에 북을 설치해. 북을 설치하고서 억울한 판결을 받은, 억울한 사건에 처한 백성들이 그 북을 울리는 거야. 그럼 왕이 그걸 듣겠지. 왕이 그걸 들으면은 백성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합당하다 그러면은 백성의 그런 억울한 판결들을 풀어주고, 그런 게 바로 신문고야. 그리고 정조는 영조의 손자야. 사도세자라고 들어봤어? 사도세자가 바로 영조의 아들이야. 알지? 사도세자의 아들이 바로 정조고.
근데 사람들이요. 그러네. 기네. 영조 그 사도세자는 네. 쌀을 저장하는 그런 뒤주인가 거기서 죽었어. 네. 혹시 제가 넣어놨어요. 어, 거기서 왜 죽은지 알고 있어? 왜 죽였어? 그 까먹었어요. 그 몇백 년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뭐지? 그게 죽인 게 아무래도 네. 사도세자가 어렸을 때 되게 똑똑했다 그래. 똑똑했는데 네. 나중에 돼가면서 당파들 간의 희생양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왕에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서 결국엔 왕이 죽였어. 아들을 죽였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아들을 그냥 죽일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자를 지지하는 당파가 있었고, 그리고 세자를 지지하지 않는 당파도 있었어. 그러니까 세자를 지지하지 않는 당파가 세자를 모함을 한 거지. 세자가 너를 죽이고 새로이 왕에 오르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하니까 당연히 너로서는 죽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세자가 죽은 거야. 세자는 결국에 뭐라고? 당파, 붕당 간의 붕당 정치의 희생양이었어. 사도세자는. 그런 걸 보면 아들은 어떻겠어? 손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도 정말 죽이고 싶겠지만 또 그렇게 한다면은 다시 또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 사람들은 일단 정치 그쪽에서 배제를 한 상태에서 소론과 남인을 등용을 해. 왜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노론이나 마찬가지였거든. 그러니까 노론을 배제한 상태에서 소론과 남인을 등용을 하고 외척 세력을 제거를 해. 그리고 왕권 강화를 하면서 민생 안정책을 세우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규장각은 옛날에 세종대왕 때 후민정을 만들어낸 곳이 어디였지? 성경과 집현전. 집현전이었고 규장각으로 새로 이름을 바꾸는 거야. 규장각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리고 장용령은 왕의 호위부대,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원들,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을 설치를 하고 화성을 건축을 하는데 이 화성은 정약용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만들었지. 거중기를 이용해서 매우 과학적으로도 만들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절약을 했어. 그리고 초계 문신제를 실시를 했고 대전 통편 등 속대전하고 비슷한 거야. 경국대전과 속대전처럼 법전이야. 그리고 이 당시에 서얼과 노비 차별을 완화를 했어. 서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혹시 한쪽이 노비고 한쪽이 양반? 그거는 완전 거의 노비야. 어머니가 노비고 아버지가 양민이면은 양민이거나 양반이면은 그 자식은 노비야. 그럴 경우가 아니라 양반이 첩을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잖아.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식으로. 둘째 부인의 아들, 셋째 부인의 아들, 이런 식의. 서울이 쉽게 말해서 홍길동이야, 홍길동. 홍길동과 이런, 그러니까 서열과 노비의 구별을 완화했다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서열은 과거를 못 보게 한다거나, 좀 그런 게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는데, 그런 차별을 완화를 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금난정권을 폐지했는데, 이거는, 수도 근처에 한성이 아니라 서울에는 서울 내부에 도성이 있고
도성이 있고 국가가 인정한 육의전이 있어. 여섯 육의전이 있는데 국가에서 인정한 상인들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은 상인들이 활동을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육의전의 상인들이 당연히 이거에 대해 태클을 걸겠지, 그치? 자기네들의 돈벌이가 자기네들의 밥그릇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지켜주기 위해서 옛날에 금난 정권을 조선 전기에 실시를 했었는데 이거를 폐지를 시켜버린 거야. 금난 정권이라고 하는 걸 금지시키는 거야. 금지. 난잡하게 정말 어지럽게 그런 개인적인 그런 국가가 인정한 상인 말고 다른 상인들이 난립하는 것을 금지에 시킨다는 권한이 바로 금난 정권이라는 거야. 이 금난 정권을 뒤에 가서도 배우거든. 근데 이런 탕평책은 일시적으로는 영조와 정종 때는 서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왕권도 어느 정도 강화되는 이러한 면모를 보였는데, 정조가 죽으면서 정조가 좀 이른 나이에 죽어. 좀 젊은 나이에 죽다 보니까 아들은 되게 어려. 아들은 겨우 열 몇 살? 그 정도밖에 안 된 아들이 집권을 하면서 정조의 아들이 바로 순조거든. 순조의 외할아버지가 김조순인가? 그럴 텐데, 그 사람이 외척이라고 하지, 흔히 외할아버지니까. 외척이 집권을 하면서 다시 이제 붕당 간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한 가문이 아예 독점을 하는 거야. 한 국가의 권력을. 그게 바로 세도정치야. 이 세도정치라는 거는, 여기서의 세는 가문이 1대, 2대, 3대 막 이러잖아. 너 파평윤씨야? 파평윤씨 가문이 아예 독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집권을 하면은 너의 아들이 집권을 하고, 너의 손자가 집권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도정치가 이어진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의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몇몇 왕의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국정을 좌우를 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어떤 하나의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은 그 세력은 언젠가는 부패하기 마련이야. 왜냐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폐단이 일어났는데, 그 폐단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인사권. 자기네들의 후임을 뽑는 데에 있어서 자기네들 편을 뽑아야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인사제도가 대표적인 게 과거제가 있지. 과거제에도 뭐 미리 문제를 알려준다거나, 미리 문제를 알려줘서 올라온 사람하고, 또 정말 공부를 잘해서 올라온 사람하고 면접을 볼 때도 미리 올라온, 면접이라는 거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뽑으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을 그냥 뽑고서, 이 사람이 훨씬 더 내가 보기엔 훌륭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말할 도리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런 식으로 과거제가 문란해졌고, 그리고 관직 같은 거, 뭐 오늘날에 뭐 군수나 도지사 자리 같은 거를 뭐 몇십억에 판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도지사 자리를 100억을 주고 샀어. 100억을 주고 샀으면은 100억보다 더 큰 이익을 거두어야 내가 이 100억을 투자한 가치가 있겠지. 근데 당시에는 이런 도지사나 마찬가지였던 수령들이 세금을 직접 거둔단 말이야. 세금을 직접 이 사람들이 거두다 보니까 더 거두는 거야. 중앙에 납부돼야 되는 세금이 10억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100억을 거두어서 1년간 90억을 챙기는 거야. 근데 그보다 더 챙기겠지. 왜냐면 자신이 100억을 주고 샀으면은 200억, 300억은 만들어야 자기가 어느 정도 투자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거야.
그게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금이야. 세금을 걷는 것. 세금을 걷는 것이 오늘날처럼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이걸 바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데, 이 삼정의 문란은 되게 중요해. 왜냐면 당시에 부정부패의 패단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니까. 전정, 군정, 환곡, 이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게 환곡이었는데, 환곡은 보릿고개라고 하지. 대충 10월 달에 쌀을 거두면은 그 다음에 10월까지는 쌀을 추수를 못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름하고 초가을 때까지는 그때가 보릿고개인 거야. 사람들이 먹을 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관청에서 빌려주는데, 관청에서 예를 들어 한 가마니를 빌려줘. 그러면 농민들이 삶이 어려우니까 그냥 한 가마니 하고서 뭐 거기서 좀 더 바가지로 퍼가지고 좀 더 받는다는 이런 이자를 좀 더 보태가지고 쓰면 되는데, 국가에서 이거를 사업처럼 생각한 거야. 한 가마니를 주면은 세 가마니로 거두어 드리는 거야. 완전히 도둑놈들이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당하게 징수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점차 살기가 어려워지지. 농민들이 세금을 못 내면은 어떻게 하겠어? 국가에서는 노비로 삼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거나 뭐 형벌을 매기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겠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차라리 농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감옥에 끌려가서 죽나 아니면 노비로 일하다가 죽나, 차라리 얘네들한테 반란을 일으키다 죽나, 그게 그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러 농민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홍경래인 아니야. 대표적으로 그게 홍경래. 가수 홍경민 말고. 가수 홍경민 알아? 그 사람 말고 홍경래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문제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꼭 풀어. 알겠지? 오늘은 그러면 개념 설명까지 내가 5페이지까지 다 할 테니까 문제는 꼭 풀고 내일 수업하는 거 알지? 영주야. 그러면은 너는 이제 맨날 학교 가는 거야? 학교 가는 게 아니라 학원? 학원 몇 시에 가? 1시 반, 2시 정도요. 2시 정도에 가서 몇 시에 끝나? 4시? 4, 5시요. 4, 5시? 그럼 와서 뭐 해? 맞아요. 오늘은 학원에서 바로 왔어요. 뭐 학원 끝나고 뭐 애들하고 놀아? 아니요. 그냥 바로 집에 올 걸요. 애들하고 안 친해? 아니, 놀만한 애들이 없어요. 왜? 놀만한 애들은 어떤 애들인데? 저하고 안 맞는 애들. 그래? 뭐 애들이 뭐 운동 안 하고 뭐 게임하고 그래? 네, 대부분 다 게임하고 집에. 근데 요새 농구 같은 거 하기에도 너무 손이 시렸겠지. 너네 눈 왔어 또? 네, 아니요. 너네 눈. 눈 나왔어요. 그래? 그럼 길거리 뭐 눈 쌓이거나 그러진 않았겠네? 어제 눈 온 것 때문에 지금 아직 쌓여 있어요. 여기는 밤에 또 눈 왔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길거리가 너무 더러워. 하얗긴 한데 너무 더러워 진짜. 막 버스를 타도 버스가 제 시간에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 두 정거장 남았는데 몇십 분 걸리고. 진짜 되게 심해. 여기 이번 겨울이 되게 특히 춥지 거기도. 너무 추워요. 그래도 너네 가까이 그 온천이 있어서 좋겠다. 그치? 우리 집도 온천하고 되게 가까운데 유성 온천도 유명하거든. 학원은 맨날 가는 거야? 네, 매일 가기로 했어요. 아직 반은 안 바뀌었어? 아니요. 아마 2월달에 예정가 될 거예요. 2월달에 계약합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면 뭐해? 이거요? 아마 놀걸요. 뭐하고? 저 요즘 카드 마시면서 카드 마시고. 아, 진짜? 네. 영조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많이 하네. 마술에다가 기타에다가. 글쎄요. 이제 운동만 하면 되겠다. 네. 그치, 운동. 그것도 축구 말고 축구보다는 농구? 농구가 낫겠다. 그러면은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 요새는? 방과후 때문에 학교도 가요. 학교, 8시. 뭐 배우러 가? 저 니트반이에요. 그게 뭐야? 니트. 내년부터 영어 수능에서 영어만 뼈 빠지고 니트라는 거 생긴다고 하죠. NEAT인가? 네. 그게 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기하고 쓰기 위주예요. 말하기, 쓰기, 되게 신기하다. 그거 하는 사람 너 말고도 많아? 네. 뭐 저희 반 방과후가 20 몇 명이에요. 너네는 이제 니트 보는 거야? 선생님이 보긴 한다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니트가 너네 때부터 이제 하는구나, 이제. 네가 만약에 대학교 입학하면은 17학번인가? 네. 와. 17학번. 그러겠네. 네가 98년생이지? 네. 98년생에서 19 더하면 돼. 17년생, 17학번일걸? 쌤은 몇 학번인 줄 알아? 06이야, 06. 공익이요? 학번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대학교를 2017년에 들어가잖아. 네. 그치? 2017년에 들어가면은 그 뒤에 그냥 두 자리만 따가지고 그냥 17학번이라고 하는 거야. 학번이 어떻게 되냐면은 20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네 같은 경우 2017 몇몇 이렇게 해서 뒤에 학번이 붙거든. 각자만의 그냥 너네 반 번호도 너 2학년 몇 반 몇 번이었어? 저 2학년 4반 21번이요. 그러면 20411이잖아. 네. 그런 것처럼 붙는 거야. 학번도. 근데 그 번호는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쭉 나와. 그리고 너 하나밖에 없어, 그걸. 네. 나중에 너네 2학년 올라온 애 중에서 2학년 4반 11번이 또 있을 거잖아.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 대학교 가서 너한테 주어진 학번은 그거밖에 없어. 네가 오직 유일해, 그건. 와, 17학번이 있구나. 근데 그러면 너는 나중에 군대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면은 한 25학번도 보겠다. 25, 26학번. 그러면은 25학번이 지금 몇 살이지? 너랑 9살 차이, 8살 차이 정도 나니까 지금 초등학생들? 상상이 안 가지, 그냥. 내가 너 보는 거랑 똑같아. 이제는 조선시대에 양난이 발생을 하면서 땅이 황폐해야 된다고 했지. 네. 땅이 황폐되고 인구가 감소를 하면서 국가 재정이 더 악화됐다고 했어. 그치? 네. 국가가 재정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그 세금을 올려야만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도 있겠지. 그치? 네.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뭘 실시해야 했냐면은 네. 조선의 근본 산업은 뭐냐면은 농사였어. 농사. 그치? 네. 농사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지을 땅이 있어야 되지. 네. 근데
모든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바닷가 모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약간 척박한 땅이라 해도 어떻게 해서든 잘 일구고 하면은 그곳이 바로 농토가 되는 곳도 있어. 그래서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개간을 장려를 했어. 이 개간이라고 하는 게 못 쓰는 땅을 뭐 모래나 산 같은 땅 말고 약간 좀 황폐화된 곳 있잖아. 황폐화된 곳도 물을 주고 잘 관리하고 비료도 주면은 그곳이 농토가 되거든. 그런 걸 바로 개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장려를 했어. 개간을 하면은 뭐 3년 동안 그 땅에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뭐 이런 식으로 개간을 장려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점차 확대가 되는 거야. 벼가 자라고 여러 채소나 약초 같은 채소 같은 것들이 자랄 수 있는 땅들이 점차 많아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또 농민들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했었어.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모내기법하고 모내기법, 그리고 하나는 비료가 뭔지 알아? 식물에다 주는 건데, 약간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만 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다 영양제까지 먹이는 거야. 영양제. 일단 모내기법은, 그전에는 모내기법은 또 다른 말로 이양법이라고도 해. 이양법. 이양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너 혹시 농사 짓는 거 혹시 봤어? 옛날 뭐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이렇게 뿌려준단 말이야.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씨가 어떤 데는 두 알씩 한 곳에 나가지고, 한 곳에 심어져가지고, 그 조그만 땅에서 이게 두 개가 자라다 보니까 두 개 다 못 자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넓은 땅에서 한 100알을 뿌려줬다 그러면은, 어떤 데는 경지가, 그 면적이, 그러니까 씨 하나당 면적이 매우 넓어가지고 그냥 되게 잘 자라는 애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애들은 뭉쳐 있어가지고 잘 자라지 못한 애들도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100알을 뿌리면은 그 중에 한 30알? 40알 정도만 자라는 거야. 근데 이양법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 판을 제작을 해. 판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 씨 그 벼알 있잖아. 이 종자라고 하는데, 종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 일정한 간격으로 심으면 얘네들 모두가 자랄 거 아니야. 그치? 이 판에다가 두고 자라게 하는 거야. 그리고서 얘네가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은 그거를 본격적으로 그 벼 농사하는 그곳에다가 심어. 그게 바로 이양법이야. 그렇게 되면은 얘네가 다 균일한 간격을 맞추면서 균일한 자신들만의 자리를 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100알을 재배를 하면은 크게 거머리나 해충 같은 게 물어뜯지 않는 한 모두가 건강하게 자라서 거둘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모내기법이야. 이해가 돼? 미리 종자를 심어놓고서, 그러니까 가지런하게 깔끔하게 심어놓고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전 같으면은 이 이양법을 실시를 하면은, 나무 이런 거 심다 보면은 주변에 잡초 같은 게 자라고 해충 같은 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전 12법 이렇게 뿌려가지고 할 때는 간격이 되게 불안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가 잡초인지, 괜히 잡초를 뽑다가
벼가 뽑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됐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일정한 간격으로 자랐기 때문에 일정하게 딱 줄을 지어서 자랐기 때문에 어디가 나면은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어디가 났는지 쉽게 알 수 있어서 그냥 그것만 뽑으면 됐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노동력이 절감이 되는 거야. 그와 동시에 수확량도 더욱더 확대가 돼. 그러다 보니까 점차 생산량이 늘어나겠지. 그전에 한 사람이 한 가마니만을 생산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한 사람이 한 3가마니, 4가마니를 생산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양법이고, 농업기술 개발에서 수리시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요새 말로 하면은 바로 댐이나 저수지 같은 거야. 왜냐면 댐이나 저수지를 많이 설치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이 양법을 실시를 하게 되면은 벼 같은 거는 이게 자라는 내내 물을 필요로 하거든? 근데 만약에 여름이나 그때 비가 안 오고 계속 태양만 비추다 보면 물이 다 날아가고 바닥은 다 말라버리게 되고 벼는 다 죽을 거 아니야. 물을 안 줘서. 그거에 대비를 해가지고 저수지 같은 걸 만들어서 만약에 가뭄이 있을 시에 물을 풀어놓는 거야. 그런 수리시설 같은 거를 많이 확충을 했고, 농기구 같은 것도 더욱더 깊이 팔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농기구들을 발달을 시켰고, 또한 시비법 같은 거, 그전에는 그냥 우리의 뭐 대변 소변만 가지고 그 비료를 만들었다가 하면 거기다가 뭐 재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비료 같은 걸 만들어서 비료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벼에다 준단 말이야. 벼나 뭐 채소 같은 데다. 그러면 좀 더 빨리 더 건강하게 자라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10사람이서 일해야 했던 거를 10사람이서 한 요만한 간격을 일할 수 있었다 하면은 이제는 5사람이서 한 요만한 간격을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생산량은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광작이라고 하는 거는 넓을 광인데 좀 더 이전보다 더 넓게, 그러니까 경작 면적이 증대되다 보니까 좀 더 크게 놀 수 있는 거야. 1인당 경작 면적이 증대하다 보니까 일부 농민들은 이러한 뭐 모내기법을 실시를 하고 뭐 수리시설도 확충하고 시비법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쌀을 많이 더 재배를 하는 거야. 적은 일손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요만한 땅을 10사람이서 재배했는데 이제 5사람이서 재배할 수 있다 치면은 그 나머지 5사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 5사람을 이제 자르는 거야. 그 나머지 5사람들은 이제 도시로 가는 거고. 이해가 돼? 그러면서 일부 농민들이 부자 농민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야, 이쪽은. 이와 반면에 이제 일하지 못하는 5명은 어떻게 돼? 일자리를 잃고 너무 가난해지겠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좀 더 노동력이 모자란 곳으로 이주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시로 아예 일을 하러 떠날 수도 있을 테고, 그런 식의 농민 계층이 분화가 돼, 점차. 그리고 이러한 농법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점차 쌀뿐만 아니라 목화나 채소, 담배, 약초 등의 상품 작물들이 재배가 되는데, 여기서의 상품 작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그 전에 쌀이나 목화나 채소, 담배, 약초 등은 재배하는 이유가 오직 그냥 먹고 살기만을 위한 거였어.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먹고 나면은 또 얘를 또 재배를 하고 또 얘를 또 재배를 하고, 그러니까 오직 자급자족을 위한 거였는데 이제는 남는 거야. 잉여 생산물이 남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팔면서 재산을 불릴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상품 작물이라는 거야. 이제 나의 먹고 살 자급자족용이었던 쌀이 나의 재산을 불려주는 상품 작물이 되어주는 거야. 네. 그리고 여기 농민 계층 분화는 내가 얘기했었고, 네. 여기 보면은 이 자료 분석 보면은 이양을 하는 이유는 김매기의 노력을 더는 것이 첫째요. 어떤 사람들은 큰 가뭄을 만나면 모든 노력이 헛되어 버리니 위험하다고 하나, 벼를 심는 노는 반드시 하천이 있어 물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하천이 있다라는 거는 하천뿐만 아니라 당시에 수리시설 같은 저수지도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절대 뭐 농사가 망할 일은 없다라는 거고, 모내기의 이로움은 봄보리를 갈아먹고 물을 갈아 모내기를 하여 벼를 수확하니 1년에 2번 농사 지음이 그것이다. 그전에는 농사를 한 번 지었기 때문에 보릿고개라는 게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1년에 2번 농사를 짓다 보니까 보릿고개가 될 만하면 이제 쌀이 또 나오는 거야. 생산량이 2배로 늘었다는 거야, 거의. 여기 이제 모내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모내기법은 모를 미리 길러서 논에 옮겨 심는 농사법이다. 벼와 잡초가 쉽게 구분되어서 김매기에 드는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으며, 추수가 끝난 후 다음 모내기 할 때까지 논에 가을보리를 심을 수가 있어서 생산량이 대폭 늘어났다. 모내기법이 성행하면서 1인당 경작 면적이 증대되었다. 이 문장 하나하나가 핵심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 그러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고, 여기 상품화폐의 경제 발달 있잖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양법이야. 이양법. 모내기법. 진짜 이것만 제대로 기억해도 참 중요해. 이건 어쨌든. 그 다음에 이러한 흥한 부자가 된 농민들도 있는 반면에 가난해진 농민들도 많다고 했잖아. 그 사람들은 어딜 갔냐면은 바로 도시로 갔어.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인구가 증가를 했고, 도시에서 뭐 임노동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보따리 장소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조선시대 전기만 해도 정부에서 만약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일종의 역으로서 뭐 군역 대신에 그 사람한테 도자기를 계속해서 만들게 하는 거야. 돈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욕도 떨어지겠지. 잘 만들면은 돈을 많이 주겠는데, 내가 잘 만들어서 돈을 준다면 더 잘 만들 수 있겠는데, 돈이 뭐 보상 같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일을 열심히 안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수공업 그 제품들의 질도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관영 수공업이 쇠퇴를 하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도시 인구가 증가를 하고, 또 앞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공인들이 등장을 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면서 수공업 생산이 촉진이 돼. 도시 그 인구 중에서 도시 임노동자들, 그 몰락한 농민들 중에서는 보따리 장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공업으로 만든 뭐 오늘 그냥 뭐 가신 선비들이 쓰는 갓 알지? 그런 갓 같은 갓 뭐 이렇게 생긴 거 모르나? 이렇게 생긴 거 몰라? 안 보이나? 이렇게 여기 그림으로 여기 선배님들이요? 선배님들이요? 여기 선배님들이 이렇게 얼굴 여기 있고 이렇게 쓴 뭐 모자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오늘날로 치면은 그런 걸 들고 다니면서 그런 걸
들고 다니면서 막 파는 그런 보부상들이 그러한 보따리 장수들이 있잖아. 네. 보따리 장수들이 그런 거를 팔으려면은 그런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물건을 만들려면 수공업이 발달을 해야 되겠지. 네. 이제 관영 수공업이 쇠퇴를 하고 민영 수공업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수공업이 발달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장인들을 억지로 끌어들이지 않고 장인들한테 그냥 장인세만 받는 거야. 너네가 물건을 파는 대신 뭐 하나에 500원에 판다 그러면 그 중에서 50원은 우리 국가에 납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 바로 납포장이라고 하는 거야. 납포장. 장인들한테 그런 장인세를 받고서 얘네들이 제품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바로 납포장이라고 하는데 납포장이 증가를 하고 선대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상인이 있어. 여기 상인이 돈이 되게 많아. 이 상인이 돈이 되게 많은데 너네 아산에서 만약에 컴퓨터를 되게 잘 만들어.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럼 그 사람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공장 같은 거를 어떤 집 같은 거를 놓고서 거기서 컴퓨터를 만들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한테 미리 돈을 줘야겠지. 왜냐면은 그 컴퓨터 만들 돈이 있어야 되니까. 컴퓨터를 그 만들 재료들을 사들일 돈을 있어야 되니까 얘네한테 한 500만 원을 주고서 만들라고 해. 그러고서 얘네가 만든 컴퓨터의 값어치는 한 5천만 원은 그 정도의 가치를 해. 그러면 얘네가 한 2천에 사가지고 다시 2천에 되사들여가지고 이걸 5천에 팔면 그만큼의 이득이 남겠지. 이 체제가 이해돼? 이게 바로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줄쳐놓고 꼭 알아둬야 돼.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뭐 국가에 얽매여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수공업자들이 등장을 하기 마련이지. 여기 밑에 보면은 자료 분석 보면은 여러 관청들이 지금은 없어졌고, 여러 관청들이라고 하는 거는 장인들을 따로 고용을 해서 장인들한테 물건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관청들이 이제 지금은 없어졌고, 그리고 그러한 관청에 소속된 장인들도 없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장인들을 공조에 등록하던 규정들은 점점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다. 장인들을 자신 국가가 명부에 등록을 해놓는 거야. 아, 얘는 마우스를 잘 만드는 애. 아, 얘는 키보드를 잘 만드는 애. 아, 얘는 안경을 잘 만드는 애. 아, 얘는 기타를 잘 만드는 애. 이런 식의 규정 같은 거를 명단도 없애고 규정도 점차 폐지를 시켜가면서 시행하지 않는 대신에 앞에서 말한 납포장, 얘네들이 물건을 팔면은 500원에 50원씩 거두는 그런 세금, 그런 것들을 실시를 하면서 점차 민영 수공업이 발달을 했다는 거야. 잠깐 여기서 캡처 사진 좀 찍을게. 머리 정돈하고. 영준 요새 뭐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안 봐? 요즘에 최근에 본 게 가문의 귀환이요. 그 정준호 나오고 그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아, 어쨌든 재밌긴 했는데. 아 그래? 그 옛날에 되게 재밌었는데 나도 안 봐서 모르겠다. 그게 언제 나왔더라?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가문의 귀환은 아마 좀 어땠을 거예요. 그 봤어? 레미제라블? 아니요. 그 음악 되게 좋던데. 너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영어 자막 없이 뭐 한글 자막 없이 볼 수 있어? 그러면 좋겠어요. 아,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야? 아, 저요? 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네.
되게 좋겠다. 선생님은 중간중간 알아듣는데 그냥. 그냥 근데 저도 그냥 중간중간만 알아듣고요. 아, 모르는 단어가 좀 많아서. 그치, 아무래도. 두 시간 이거 수업하는 거 어때? 좀 힘드네요. 그치. 선생님도 계속 말하느라 약간 목은 좀 힘들긴 하다. 얼마 안 남았어. 한 30분? 동생은 뭐 방학 때 뭐해? 무슨 캠프 한대요. 뭐 교회 선교 캠프? 아니요. 그 학교에서 무슨 시나리오 캠프인가 그거 한대요. 시나 캠프? 시나리오. 아, 시나리오 캠프? 네, 뭐 자기네들이 뭐 스토리 쓰고 그러는 거야? 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재밌겠다. 네. 여기 8페이지 한번 볼래? 네. 8페이지 보면 주제 탐구에서 모내기법을 보면은 처음에는 사실 국가에서 이왕법을 금지를 했어. 네. 왜냐면 왜요? 왜냐면은 금지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 이항법을 실시했는데 가뭄이 든다면은 이항법 같은 거는 벼에 항상 물이 있어야 됐어. 네. 벼에 항상 물이 있어야 되는, 벼에는 언제나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조금만 없으면은 바로 모든 농사가 망하는 거야, 얘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세금을 못 거두고 백성들이 쌀을 못 먹고 굶어 죽으면은 국가로서는 큰 손해가 되겠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어. 왜냐면은 모내기를 한다고 해서 뭐 가뭄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가뭄이 있다 해도 우리들이 마을마다 수리시설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농민들의 자신감이 있었고, 이항법이 가져다 준 혜택이 너무 많아. 왜냐면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한 명이서 두 명, 세 명의 몫을 할 수 있었고, 이전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확량을 몇 배로 늘려줬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농법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국가에서도 따로 반대를 하진 않아서 그냥 형식상으로 뭐라고 하긴 했는데 뭐 형벌까지 내리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었어. 왜냐면은 농민들의 그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 자신들한테는 매우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일부 농민들은 분홍층으로 성장하였고 땅의 주인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농민들은 경작지를 잃고 도시로 나가 영세상인이 되거나 임노동자로 전락함으로써 농민층의 계층 분화 현상이 일어났다. 여기 옆에 9페이지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금난 정권이 나오거든? 자료 1에 보면은 금난 정권이 네 번째 줄에 있는데 금난 정권이 폐지되는 통공정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난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양 도성 안에서 정부 허락을 받고 상행위를 하던 시전상인, 정부가 인정한 상인을 시전상인이라 그래. 시전상인과는 달리 정부 허락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등장한 상인. 여기서 뭐 어지러울 난자 써가지고 아마 그런 한자를 이런 단어를 썼을 텐데, 이러한 상인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길까봐 두려워한 시전 상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그런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국가가 금난 정권을 시행을 했는데, 나중에는 상업이 점차 발달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국가에도 뭐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에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금난 정권을 폐지를 했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5페이지로 넘어오자. 여기서의 광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금이나 은이나 철, 뭐 석탄 이러한 것들을 말해. 그전에는 국가가 뭐 금이나 은이나 철 같은 것이 나는 곳을 독점을 해가지고 어떤 중간 상인한테 시켜서 이걸 캐게 한 다음에 상인들한테는 그 일한 목만 주고 국가가 거의 다 관리를 했는데, 점차 민간인들이 몰래 와가지고 캐가는 현상들이 점차 빈번해진 거야. 그리고 국가에서도 양난 이후에,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점차 영향력이 약해지니까 아예 이거를 민간인에게 광산을 맡기고, 광산 개발을 맡기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전환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은 자신들의 뭐 돈을 벌고, 또 농촌에서도 임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노동력이 풍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광산 개발이 촉진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은광 개발. 여기서는 은이 개발된다는 건데, 은은 특히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많은 수요가 있었어. 청나라는 왜냐면 세금을 은으로 걷었거든. 뭐 지정은제, 일조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은으로 걷었기 때문에 은광 개발을 실시를 했고, 18세기 이후에는 금광 개발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 당시에도 정부 몰래 광산을 개발하는 행위가 성행을 했었고, 그리고 전문 광산 개발인이 출연을 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덕대라 그래. 덕대. 이 사람 덕대라는 사람들이 그런 농촌에서 오는 사람들, 임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캔 거를 자신들도 어느 정도 갚고 국가에다 세금도 납부하면서 자신들의 임노동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거야. 뭐 쇠나 일한 몫을. 그러다 보니까 분업이 실시가 되겠지. 그리고 또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했는데, 앞에서처럼 쌀뿐만 아니라 목화, 채소, 뭐 담배 같은 것들은 재배가 돼서 또 딴 나라에 팔 수도 있잖아, 그치? 딴 나라에 팔 수도 있고, 또 여러 수공업들, 뭐 도자기나 술잔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손으로 만든 그런 작품들, 그러한 제품들, 그리고 금, 은, 철 같은 것들은 특히 아까도 말했듯이 청하고 좀 무역이 좀 활발했다고 했잖아.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러한 모든 제품들이 쌀처럼 땅에서 나는 것들, 그리고 손으로 만들어내는 뭐 여러 제품들, 그리고 쇠나 은, 금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서로 교환이 되는 행위를 바로 상업이라 그래. 이러한 것들이 상업이라고 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러한 상업 행위가 바로 무역이라고 하는 거야. 이래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해. 그리고 정부 정책도 점차 변화를 해. 왜냐면은 이전처럼 농업만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 국가가 전혀 발전이 없거든. 왜냐면 국가 간의 발전을 해야, 오늘날처럼 우리나라가 그렇잖아.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은, 박정희 정권 시대에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그 자원을 한 50원에 사면은 그거를 우리나라에 제조를 해. 제조를 하면은 그걸 300원에 파는 거야. 그 나라에다가 300원에 팔고, 또 다른 선진국에도 300원에 팔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는 결국에 250원이라는 이익을 남기게 되잖아. 우리나라는 그래서 무슨 우리나라는 자원도 별로 없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상업가나 마찬가지야. 무역으로 돈을 버는 국가. 그리고 그거 말고 반도체 같이, 반도체도 이런 거의 일환이야. 반도체도 아프리카 뭐 그런 데서 자원을 얻어온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 데서 되게 싸게 살 거 아니야. 싸게 한 50원, 100원에 팔면은, 100원에 사면은, 우리 갤럭시 S나 좀 삼성 노트북 같은 거나 아니면 TV 같은 거를 몇백만 원에 팔잖아. 그치? 네. 그런 게 바로 무역이야, 무역. 네. 정부, 이러한 무역이 활발해지고 상업행위가 활발해지면 국가도 결국엔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게 돼 있어. 그거를 알게 된 정부가 금난 정권을 폐지를 해. 네. 시전상인, 그러니까 유기전이라고 해서 국가가 인정한 그 유기전이라는 6가지 분야의 그런 제품이 있잖아.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상인들이 이 분야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외의 분야 있잖아.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시전 상인들이 상업행위를 해도 된다는 그러한 허락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유로운 상행위를 허용을 하고, 이러면서 사상,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삼성, 현대 이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커가는 거야. 옛날에 삼성이나 현대도 되게 조그만 가게였고 그런 거 알지? 삼성이 뭐였더라? 쌀가게였나? 현대가 현대가 쌀가게였나? 아무튼 그랬을 텐데, 조그만 상인들이 점차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거야. 그 중에서 몇몇 상인들이 정말 국가를 대표할 만한 그런 상인들로 커가는 거야. 그 대표적인 상인들이 바로 여기 사상의 성장, 이 표 보면은 3 내용이 표 보면 사상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송상, 만상, 내상, 경강상인. 송상은 옛날 송악의 상인이라고, 개성이 옛날 송악이었잖아. 그래서 송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인삼이 많이 난단 말이야. 고려 인삼 되게 유명하거든. 송상, 그리고 만상은 의주, 신의주 이쪽이지. 그리고 얘네들은 청나라랑 무역을 좀 많이 했어. 그리고 부산 동래를 중심으로 하는 내상, 그리고 경강상인, 경기도에 있는 강, 그게 뭐야? 한강이지.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경강상인. 얘네들이 오늘날로 치면 뭐 삼성이고 현대고 SK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대동법으로 등장한 관수품을 조달하는, 국가에서 쌀을 받고 쌀이나 삼배나 뭐 돈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관수품을 사들여서 국가에 납부하는 그 상인이 바로 누구라고 했지? 공인이 바로 독점적인 도매 상인으로 성장을 했어. 그러면서 얘네들이 있게 됨으로써 지방 장시가 활성화되고 수공업 생산이 촉진이 돼. 왜냐면 얘네가 쌀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특산품을 구매를 해야 되잖아. 국가가 매년마다 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매년마다 요구하는 상품들 중에서는 수공업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공업들을 내가 올해에는 이걸 살 테니까 너네들이 이거를 몇천 개, 몇만 개씩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공업 생산이 촉진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지방에다 쌀을 풀고, 지방 각지에 있는 수공업자들한테 쌀을 풀고 삼배를 풀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 장시가 활성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청과 일본과의 개시무역과 후시무역. 개시무역은 국가가 아니고 후시는 개인과 개인 간에. 그리고 장시가 발달을 하는데, 여기서 장시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냥 오늘날로 치면 시장? 그리고 거의 백일장이 아니라 백일장 글짓기지. 3일장이요. 5일장이 3일장 그런 거 가봤어? 그런 게 오늘날에 옛날에 그 장시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옛날에는 뭐 네. 경기도에 막 충청남도에 한 두세 개 막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가려면은 몇 날 며칠을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며칠 동안 또 기다렸다가 5일장을 뭐 전기시장 열리는 날에 그때 사가지고 와서 또 며칠 만에 또 집에 와가지고 구매를 하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네. 가까운 곳에, 집 가까운 곳에 시장이 계속해서 생긴단 말이야. 네. 옛날에는 뭐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에만 홈플러스가 있고 이마트가 있었다면은 이제 아산까지 이마트가 들어오는 거야. 네. 그리고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강이 되게 많아. 네. 낙동강도 있고 한강도 있고 금강도 있고 여러 강이 많은데, 이러한 강들을 통해서 상업 활동을 하는 포구 상업이 발달을 해. 네. 옛날에는 배로 가는 게 빨랐을까? 발로 가는 게 빨랐을까? 배로. 배로 가는 게 훨씬 빨랐겠지. 네. 게다가 강 같은 경우는 뭐 대개는 안전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 청과 일본을 잇는 중개업 등을 하는 객주도 점차 성장을 해. 그리고 이렇게 상업행위가 활발해지다 보면은, 그전에는 상업행위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뭐 네가 만약 친구한테 책 한 권을 주면 또 다른 친구는 뭐 밥 한 끼를 사준다거나 이런 식의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기가 마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기준이 생기는 거야. 오늘날처럼 돈이 생기는 거야. 네. 그래야 상품의 가격을 매기기도 쉽고, 뭘 하나에 사기에도, 그전에는 소를 가지고 다녀야 됐다면 이제는 하나의 어음만 있으면 되거든. 어음이나 뭐 화폐처럼 이런 것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환이나 어음 등의 신용 화폐들이 등장을 한 거야. 그전에는 이렇게 뭐 엽전이라고 해서 들어봤어? 쇠로 만든 거. 엽전. 동그라미로 만들어가지고 안에는 네모 구멍 뚫려 있는 거. 네. 상평정보도 들어갔어. 그래. 그게 바로 엽전이란 말이야. 이런 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지만, 봐봐. 그 바로 위에 보면 대규모 거래라고 돼 있지. 네. 만약에 엄청나게 비싼 물건을 사려면은 그 화폐를 다, 그 상평통보 같은 거는 하나는 되게 가볍지만 몇 천 개, 몇 만 개가 들으면 엄청 무거울 거 아니야, 그치? 네. 이걸 어떻게 일일이 들고 다니겠어. 괜히 들고 다니다가 도적들한테 뺏기면 어떡해. 그러다 보니까 환이나 어음 같은 신용 화폐들이 등장을 한 거야. 만약에 1억 원짜리의 어음을 주면은 나중에 내가 이걸 요구할 시에는 1억에 상당하는 그런 화폐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런 신용화폐가 등장하는 거는 그 상업적인 거래 규모가 매우 커졌다는 걸 상징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쪽 개념 정리 쪽은 끝났고, 8페이지 한번 볼래? 광산 개발의 변화. 무슨 소리야? 뭐 딱딱 소리 나는데? 팬비트요. 어? 팬비트 치는 소리요. 보면 도시 인구가 급증하고 대동법이 실시되고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공업 생산이 촉진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장인세를 바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수공업자가 증가하면서 관용수공업은 쇠퇴하고 민용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이에 그 원료인 광산물의 수요가 급증하여 광업도 활성화되었다. 개인의 광산 개발을 금하던 정부도 17세기 이후부터는 민간인에게 광산 개발을 맡기고 세금을 거둠으로써 광산 개발을 촉진하였다. 이때의 민간인이라는 게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덕대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 조선 전기는 뭐 상업이나 수공업 같은 것도 다 국가 위주였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통제되었고 발달을 많이 못했단 말이야. 근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점차 국가의 영향력도 약화되었고 상업과 수공업 같은 게 매우 많이 발달을 했어. 규모도 매우 커지고. 그러한 문제를 내는 경향들이 좀 많아. 조선의 전기와 후기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그리고 대외 무역의 변화. 국내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점차 잉여물들이 생기는 거야. 상업이라는 거는 잉여물이 생길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대무역도 활기를 띠었다. 청과의 무역은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국가가 교역 품목과 물량을 통제하는 공식적인 개시무역.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무역이 개시무역이라는 거야.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못한 상인들은, 왜냐면은 국가에서 때를 정해놓고 뭐 봄에 뭐 1년에 한 2번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상인의 숫자도 한정적이었고, 또 상인들도 한 2번이 아니라 솔직히 1년에 2번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더 많이 무역을 해야 됐거든. 그래야 이익이 남으니까. 이에 만족하지 못한 상인들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후시무역을 통해 교역량을 크게 늘려갔다. 일본과의 무역은 부산포에 설치한 외관에서 이루어졌다. 후시무역의 확대로 만상, 송상, 내상 등 대상인들이 성장했는데 특히 만상은 어디야? 아까 의주라고 했지. 의주에서 대청무역, 내상은 부산 쪽에 위치했으니까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축적했고, 송상은 개성이라고 했어. 얘는 인삼을 주로 재배를 했고, 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 그래서 이쪽 1강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처음에 조선 후기 들어오면서 바로 대동법이 매우 중요했다는 거. 대동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고,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돼. 그리고 영정조 시대를 바로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조선시대의 르네상스. 그만큼 이때는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어. 왜냐면 정조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왕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뭐 되게 많이 출세를 했었고, 그리고 뭐 화성같이 화성을 건축을 했고,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정조가 죽으면서 세도정치가 대두를 했고, 세도정치의 폐단이 이제는 조선 후기에 쇠퇴로 이어지는 거야. 마지막에 대원군이 등장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멸망을 하게 되지.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토지가 많이 황폐화 되니까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개간을 장려를 했고, 농민들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서 이양법이라는 게 점차 확대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농민 계층이 분화가 됐어. 여기서 성공한 분홍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 갔지만, 이 흐름을 타지 못한 일부 빈농들은 몰락해서 임노동자화가 됐지. 그래서 광산으로 가거나, 그리고 광산에 가서 그 아까 말하는 덕대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거나 월급 뭐 이런 식으로 받거나 돈을 받고, 그리고 도시에서는 상인들 꼭 보따리 장수가 되어가지고 뭐 5일장 도시 이렇게 돌면서 5일장을 한다든가, 또 농촌에서는 소장민이 되는 거야. 일정한
한 요 정도의 땅이 있으면 한 요 정도의 땅을 받아가지고 이 땅 주인한테 얼마 주고 자신은 먹을 만큼의 그러한 양만 챙겨가는 게 바로 소작상인이야. 그렇게 되고 또 영세상인. 그냥 오늘날로 치면 그냥 슈퍼나 그냥 조그만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러한 영세상인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농업이 발달을 하고 또 상품 작물이 재배가 되고 또 관영 수공업이 쇠퇴를 하고 민영 수공업이 발달을 하면서 점차 상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야. 이제 광업도 발달을 하면서 상업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본과 청을 잇는 중개무역도 발달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적인 상인들, 바로 사상들이라고 하지. 사상들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될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오늘 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내일 내일 수업하는 거지, 영주야. 내일 6시지? 아, 맞다, 영주야. 뭐지? 내일 수업 몇 시, 6시인데 6시로 하기로 했잖아. 6시인가 5시 하기로 했잖아. 5시 하기로 돼 있는데, 내일 7시쯤 할 수 있어? 7시가? 네, 할 수 있어요. 7시 할 수 있어. 그럼 7시에 할 테니까, 여기, 혹시, 여기 문제 꼭 다 풀어보고, 모르는 문제 있으면은 꼭 질문해, 알겠지? 그리고 내일 배울 내용은,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은, 오늘은 정치, 경제 배웠잖아. 다음 주에는 아마도 당시의 사회랑 문화에 대해서 배울 것 같아. 그냥 사회가 이제 점차 분화가 되거든. 양반이 점차 이제 돈이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양반들 중에서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 판다는 거는 살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그 사는 사람들은 평민 출신이면서 아까 말했던 분홍으로 성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분을 사게 되면서 신분 체제가 그전하고는 다르게 동요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회 체제도 변화하게 되고 이제 유교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실학사상이 대두를 하고. 이게 굉장히 목이 아프구나. 2시간 하는 게. 이게 지금 2분 남았어. 2분. 1분 남았다. 1분. 잠시만. 아니야, 30초 남았다, 이제. 30초요? 30초. 2시간 하는 게 힘들구나. 근데 선생님, 이거 끝나고 또 있어, 1시간. 영어 해야 돼. 근데, 큰일 났네. 괜찮아, 이거. 영어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아. 그냥 아직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저도 아직 못 먹었어요. 진짜로? 저녁 뭐 먹을 거야? 그냥 아무거나 먹으려고요. 뭐 새해 때 맛있는 거 먹었어? 떡국이나 그런 거? 새요? 아침에 시리얼 먹었어요. 시리얼? 네. 어머니 어제 편찮으셔가지고 감기 걸리셔서 하루 종일 그냥 누워 계셨어요. 뭐 약 좀 사다 드렸어? 네. 잘했어.
그러면은 잠시만 코가 춥네 여기.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잠시만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영주야. 네. 감사합니다. 안녕. 나머지 수업도 잘하세요. 고마워. 네. 내일 봐. 내일 봬요.